안녕하세요.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인 자연수의 혼합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5학년부터 이 수포자가 생긴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5학년이 벌써 수포자라니. 그래서 제가 단원을 좀 봤더니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라고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요. 그래서 그럴만 하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5학년 단원을 보면 중학교랑 연결되는 단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겠죠.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이 단원에서 어떤 걸 학습 목표로 잡는지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용어부터 갈게요. 용어 보셨죠? 사실 1단원의 용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단위예요, 단위. 아무래도 이 단원에서는 문장제 문제를 정말 많이 접해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위 때문에 틀리는 아이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게 식을 세웠는데 단위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당연히 나 답 맞았는데 이거 좀 맞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런데 수학에서는 그 수는 저번에 저학년 때 말씀드렸듯이 크기나 양 이런 걸 나타내는 포괄적인 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서 개수를 구했는지 아니면 나이를 구했는지 아니면은 꽃송이가 몇 개인지 몇 송이인지 이런 걸 구했는지 다양하게 그 문제만의 어떤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푼 게 바로 이거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없으면 당연히 수학에서는 틀린 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집에서 문제집을 풀 때는 엄연히 연습이니까 아이들에게 혹시 단위를 쓰지 않아서 틀렸다면 야, 너 이런 거 자꾸 빼먹을래? 이렇게 혼내지 마시고 단위는 수학에서 분명히 안 쓰면 틀렸다고 하는데 너 왜 틀렸다고 얘기하는지 혹시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이게 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쓰겠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맞고요. 그게 맞는 거고요. 잔소리해서 될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 단원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많아요.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들어가 있는 모든 단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체크 한번 해보셔야겠죠? 학습 목표는 그냥 간단해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알아볼까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알아볼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알아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사칙 연산이 혼합되어 있었을 때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혹시 그 순서에 예외가 되는 경우 그때 어떤 기호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값은 어떻게 다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나와 있어요. 주요한 그 소단원을 보면 첫 번째는 덧셈 뺄셈, 두 번째는 곱셈 나눗셈, 세 번째는 덧셈 뺄셈 곱셈, 네 번째는 덧셈 뺄셈 나눗셈, 다섯 번째는 이제 이 모든 이 사칙 연산이 혼합되어 있을 때 그때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한다.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 단 덧셈 뺄셈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그 다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 그리고 사칙연산, 모든 4가지 연산이 섞여 있었을 때는 곱셈과 나눗셈을 순서대로 한 후에 그 다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푼다. 단, 이 모든 경우 중에 소괄호가 있다면 괄호를 먼저 푼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네, 이게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단원은 이런 혼합 계산을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학습 목표를 이룬 걸까요? 제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그냥 사칙연산 풀어내면 그러면 이 단원은 그냥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소단원이 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교과서에 문장제로 나타내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덧셈 뺄셈 문제식이 주어졌을 때 풀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문장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식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가령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예를 들게요. 슬기가 투구 체험장에 갔어요. 거기에서 화살을 20개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 20개 중에 아빠, 엄마, 동생에게 각각 6개씩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5개를 더 가져왔어요. 이때 마지막 슬기가 가지고 있는 화살의 개수는? 이라고 이제 질문이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다면 한 아이는 20 빼기 아빠 6, 엄마 6, 동생 6이니까 20 빼기 6 빼기 6 빼기 6 하고 더하기 5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두 번째 아이는 20 빼기 6 곱하기 3 더하기 5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당연히 결과는 같겠죠. 이 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답도 같을 거고 사실 식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 맞다고 해야 해요. 네, 뭐 시험에 나왔을 때도 당연히 맞다고 해야 해요. 뭐 단 그 문제 안에 꼭 곱셈을 써라라거나 어떤 그런 단서가 붙지 않는 이상 이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아이가 정말 똑같이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이룬 걸까요? 아니죠. 한 아이는 덧셈 뺄셈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는 덧셈 뺄셈 곱셈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두 번째 아이가 더 학습 목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원은 문장제 문제를 정말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문제집을 좀 봤거든요.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봤는데 생각보다 문장제 문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단원평가 한 2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죄다 그냥 주어져 있는 식이 뭐 어떻게 아까 이제 세 번째 그 학습 목표겠죠? 두 식의 뭐 다른 점, 뭐 두 식을 이렇게 풀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 내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혼합 계산을 풀어라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나는 이제 문제집을 풀 때 여기에서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장제 문제 한 2-3개 틀리고 계산 문제 1-2개 틀렸어요. 5개를 틀렸어요. 어떤 아이는 문장제 문제는 5개를 다 틀렸는데 계산 문제는 다 맞았어요. 뭐 이랬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문장제 문제를 다 틀렸다. 이 아이는 학습 목표를 이루지 못한 아이예요. 아무리 이 계산을 다 잘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5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라지죠. 저는 당연히 문장제 문제, 이 문제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푸는 문제집이 거의 1-2권 정도일 거란 말이죠. 한두 권에 있는 문장제 문제를 다 모아봤자 한 20문제도 안 될 거예요. 이 단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 10문제, 20문제 풀어가지고 정말 그 학습 목표를 이룰 것인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집으로만 푼다면요. 당연히 문제집 말고 다른 방법이 병행이 돼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인드맵이에요.
이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아니, 이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셨다면, 아이에게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묻겠죠? 마인드맵이 뭐냐고. 근데, 엄마들도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렇게 마인드맵을 되게 많이 만들면서 공부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인드맵이랑 써머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써머리는 말 그대로 요점 정리예요. 그냥 읽으면서 이 문장을 간략하게 간추리는 거죠. 근데 마인드맵은 뭐냐면 단원별로 간추리기는 하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볼 게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소단원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얘네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가령 이 단원 같은 경우는 공통점은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우선시한다 라는 게 공통점이겠죠.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 나눗셈이 우선이 된다 라는 것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어요. 네, 그 외에는 다 순서대로 푼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 단원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보고 얘를 좀 간추리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이번 단원의 마인드맵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예요. 덧셈, 뺄셈은 문장에서 어떤 경우에 쓰는지, 그 다음 곱셈, 나눗셈은 또 어떤 경우에 쓰는지, 보통 곱셈, 나눗셈을 어떤 경우에 쓰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라면 연계되어 있는 단원 있죠? 거기에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뭐 2개씩 세묶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읽히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5학년 문제에서 관련된 문제로 돌아가셔서 그거와 비슷한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거는 곱셈이 쓰인다 라고 연관을 시키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 독해를 해서 이런 식을 유도하는 게 저희의 목표겠죠. 지금 이 단원의 목표인 거예요. 문장제 문제 나오면 뭐 서술형이라고 써있는 그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 아이들 좀 별표하고 넘어가거나 싫어하죠. 네, 아마 충분히 이해해요. 고등학생들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학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할 때 제 목표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그건데 혹시 뭐 다른 목표로 수학을 하시나요? 다른 목표로 뭐 창의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 영상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접근시켜야 합니다 라는 게 제 대전제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달에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신문에 그 수능 문제가 실려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보시면 대부분이 그냥 문장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 앞 페이지만 좀 계산 문제고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냥 식을 만들어야 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주어져 있는 식 풀어라? 이런 문제는 거의 없죠. 네, 우리 고등학교 때 가서 결국에 그거 해야 되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은 5학년 1단원이 그런 거 연습시키는 아주 좋은 단원이에요. 사친연산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정말 힘을 내서 이 문장제를 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문장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시겠죠? 식을 세워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 이 문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데 문방구에 가서 무엇을 샀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고 거스름 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건 좀 쉬운 문제죠. 하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라면 거스름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아이가 거스름 돈이라는 게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겠죠? 가지고 있는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나머지가 거스름 돈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한글로 연습장에다가 그걸 쓰게 하세요. 가지고 있는 돈 빼기 쓴 돈은 거스름 돈.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돈의 숫자, 그 다음 내가 산 것들, 여러 개 샀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겠죠? 공책을 5권을 샀다거나 그럼 곱하기가 들어갔을 테고요. 공책도 샀고 연필도 샀고 지우개를 샀다 그러면은 그게 더하거나 빼거나 무언가 그 아이가 생각하는 연산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스름돈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찬찬히 그 문장을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게 하시고 그걸 글로 만들어서 쓰게 하시고 그 글 다음에 숫자를 쓰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몇 번 시키셔서 독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먼저 바로 숫자로 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연습장에다가 글자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독해를 먼저 하게 하시고 난 후에 그거에 맞춰서 숫자를 적당하게 넣을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좀 지키시면서 이 문장제를 좀 접근하고 좀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너무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말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초등학생들의 연산만 보시는 부모님이 아니라 정말 그 멀리 볼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